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0일 새벽이 됐습니다. 저는 책입니다. 어제 이 꿈속에서 해암 종정을 만났었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묻더군요. 하긴 요즘 제 고민이 좀 있었습니다. 요즘 저는 힘들게 바닥바닥 살아가는 게 좋은 삶인가, 아니면 쉽게 사는 인생이 좋은 삶인가 하는 문제를 고민했습니다. 많은 사람은 다음 생에 있다면 지금보다 더 좋은 삶을 살 것을 꿈꿉니다. 현재의 삶이 지치고 고되다는 증거입니다. 불가에서는 인생 자체를 고해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사실 부처님 말씀이 아닙니다. 인생이 고해라면 지구는 곧 지옥일 테니 말입니다. 고해, 이 삶은 이 8가지 고통이 있다고 하죠. 생로병사의 괴로움이 바로 4가지 고통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4개는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고통, 미워하는 사람과 함께 해야 하는 고통, 원하는 걸 얻지 못하는 고통, 제일 마지막 하나는 색과 이 수상행식, 즉 오음에 의한 고통입니다. 말하자면 탐욕과 집착이 낳는 고통입니다. 그래서 이 반야심경에서는 먼저 색벌리공을 말씀을 한 뒤에 무수상행식, 무한히 빛을 신 의라고 하여 모든 게 헛된 것이라는 걸 가르칩니다. 무한히 빛을 신해 이게 눈과 귀와 코와 혀, 모든 이 감각, 이것이 다 헛된 것이다. 몸과 마음까지 없다. 그래서 무색, 승양, 미촉법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나 그건 성자의 것이요. 저 같은 범인들은 여전히 사소한 일에 기뻐하고 분노하고 슬퍼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삶이니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삶을 힘들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좋은 삶일까요? 아니면 모든 게 다 갖춰져서 쉽게 살아가는 삶이 더 나은 삶일까요? 저는 감히 전자의 삶, 매일매일 열심히 살지 않으면 삶을 영위할 수 없는 인생이야말로 진짜 좋은 삶을 산다고 믿습니다. 적어도 삶의 의미를 채워가면서 살아가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많이 가진 자든 아무것도 없는 자든 누구의 삶이든 열심히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의 삶은 가치 있는 삶입니다. 그 반대로 세상을 쉽게 사는 사람들은 아무리 많이 가졌다 하더라도 삶을 낭비하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오늘 쓸데없는 얘기가 좀 길었던 것 같습니다. 어제 이 누리호 발사가 오후 내내 화제가 됐습니다. 이런 일에 환호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은 우리 사회가 그만큼 건강하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어제 오후 4시 발사된 누리호는 고도 700km 목표 궤도에 성공적으로 올려졌습니다. 작년 10월 1차 발사에서는 3단 엔진이 일찍 꺼지면서 위성을 목표 궤도에 안착시키지 못했죠. 이로써 우리는 자력으로 위성을 발사한 7번째 국가가 됐습니다. 모든 언론이 다들 이 점을 주목하더군요. 이번 독자적인 우주 발사체 기술을 확보하는데 2조 원의 돈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국내 300여 기업, 약 50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어쨌든 축하할 일입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징계 문제가 정치권의 최대 화두가 됐습니다. 바로 오늘이죠. 이 공식적인 징계 심의 대상은 이준석의 성상납 의혹에 대한 증거인멸 교사입니다. 그런데 세간의 관심은 이미 이준석이 받은 성상납에 대한 처분입니다. 그는 성상납을 받은 사실은 물론 이를 은폐하려고 측근 김철근을 심야에 대신으로 내려보내 7억 원 각서를 써준 증거인멸 행위에 대해 부인합니다. 그러나 이 가세인이 폭로한 녹음 파일과 문자 메시지 등 여러 증거와 정황을 종합해 판단했을 때 이는 사실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마 들어보신 분들은 모두 다 저하고 똑같은 생각일 겁니다. 여러 정황으로 이준석이 대전에서 2차례 향응과 함께 성접대를 받았다고 보는 것이 상식적입니다. 어떻든 그 처분 여하에 따라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은 내용에 휩싸일 수밖에 없습니다. 당 대표가 징계를 받으리 말입니다. 물론 이준석은 지금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니 벌써부터 일각이지만 이준석이 윤리위 판단에 불복하고 독자 행보에 나설 것이라는 말도 나옵니다. 어쨌든 당 안팎의 이목은 오늘 저녁 7시에 열리는 윤리위에 쏠리고 있습니다.
현직 당대표에 대한 징계 절차가 개시되는 것 자체가 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그런데 당사자는 말씀드렸다시피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준석 편을 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직전 원내대표죠. 김기현은 라디오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사 진행 결과를 봐야 무엇이 실체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윤리위가 개최되면서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다. 그는 막연하게 유튜브에서 뭐라고 했다는 것으로 증거로 삼을 수는 없지 않겠나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유튜브든 뭐든 공개적으로 문자 메시지와 녹음 파일 등이 공개됐고 관련 증인이 나서 증언하고 있는데 막연하게 유튜브에서 뭐라고 했다라고 눈칠 수 있는 것입니까? 김기현도 법조인인데 말입니다. 거의 말입니다. 이 개인의 도덕성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도 당대표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잘 접근했으면 좋겠다. 이것은 단순히 한 사람이 도덕성 문제를 넘어 명백한 범죄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작년 권익위의 부동산 전수조사 결과 발표 직후 당은 대상자들에게 선제적으로 탈당 권고를 했습니다. 윤희숙은 자신의 일이 아닌 아버지 일인데도 국회의원직을 사임하기까지 했습니다. 그 잘나가던 초선 의원이 말입니다. 이런데 명색이 당대표라는 자가 성상납을 받았다는 사실이 검찰 수사 기록에 버젓이 있고 그 접대를 한 자가 이를 문제 삼고 있으며 그러자 이를 무마하려고 자신의 측근을 대신에 내려보내 그것도 한밤중에 내려보내 증거인멸을 한 게 드러나는데도 태연이 나는 모른다, 나는 깨끗하다, 나는 무관하다고 하면 이런 자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그는 지금 비록 영선의 청년이지만 집권여당의 대표입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막연하다고 감싼다면 국민의힘의 미래는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징계위에서 공식적으로 문제 삼고 있는 사안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이준석은 성상납 의혹을 무마하기 위해 김철근을 통해 증거인멸을 시도했는가? 그건 이미 녹음 파일에 다 나와 있죠. 그런데 당사자들은 부인합니다. 그러나 녹음 파일과 각서를 본 대중들은 이미 고개를 돌린 지 오래입니다. 만약 윤리위가 이준석에게 면죄부를 준다면 그 순간 국민의힘은 무너집니다.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준석은 정말 후한무치합니다. 그는 어제도 라디오에 나갔습니다. 그는 자신이 이 사안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재차 피력했습니다. 이준석은 윤리위가 징계를 결정할 경우 대응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리 속단해서 움직이지는 않겠다. 윤리위가 굉장히 이례적으로 익명으로 많은 말을 하고 있는데 무슨 의도인지 궁금하다. 그는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도 이 당대표 중도하자에 관해 이렇게 말했죠. 기우제 수준의 이야기다. 기우제 수준이라고요? 감히 말하건대 이준석이 정치적으로 살아날 수 있다는 기대야말로 이제 기우제 수준의 얘기입니다. 아니, 기우제는 일말의 기대도 있지만 이는 불가능한 일이 되었습니다. 그가 자신의 문제에는 끝없는 변명과 함께 너무나 관대한 태도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이 판에 민주당이 최강욱에게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를 한 게 이준석에게는 또 하나 악재가 됐습니다. 최강욱은 이른바 짤짤이 사건으로 알려진 성희롱 사건으로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것도 젊은 비대위원장 박지원이 밀어붙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짤짤이 사건, 성희롱 사건에 불과한 사건이 6개월 당원권 정지인데 성상납 의혹에다 증거인멸 범죄까지 드러난 이준석에게는 어떤 징계가 타당할까요? 김기현이 말한 것처럼 막연하다며 경찰이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징계 절차를 정지해야 할까요? 아니면 이준석의 말처럼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혐의 결정을 해야 할까요? 이 문제를 몇몇 언론들은 놀랍게도 친이계와 친윤계의 싸움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당 권력과 새 권력과의 싸움 말입니다. 그게 타당한 말입니까? 굳이 선공후사 이런 말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만약 이 문제를 개파적 시선으로 보는 자가 있다면 그는 정치를 해서는 안 될 자입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준석은 박근혜 정부 당시 대전으로 2차례나 내려가 향응을 받았습니다. 말하자면 공사 구분을 전혀 하지 못한 자로서 정치는 물론 절대 공직에 있어서는 안 될 자입니다. 공공선보다 이 사익이 먼저 눈을 가리기 때문입니다. 한 말씀 더 드리자면 요즘 당권 싸움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민주당에도 최강욱의 징계가 몰고 온 파장이 심상치 않다는 것입니다. 그 당권 싸움은 바꿔 말하면 이재명이 과연 당권 장악에 나설 것인가 여부가 초점입니다. 어제 제주대 이상희 교수가 일침을 날렸습니다. 저도 이분을 좀 아는데 저하고도 방송 토론을 했죠. 이상희는 진보 성향의 학자로 사실 이 복지에 관심이 굉장히 높은 복지 전문가입니다. 그는 대선 기간에 이재명이 내놓은 기본소득 정책을 비판했다가 졸지에 당원 자격정지 9개월의 징계를 받고 탈당한 사람입니다. 이상희는 민주당이 최강욱에게 6개월 당원 자격정지 징계를 내리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민주당의 정치적 이미지를 더럽힌 최 의원에게 가벼운 징계 처분을 내렸다. 제가 볼 때 민주당이 이미 완전히 썩었다. 그는 기본소득 대 복지국가라는 건강한 노선 및 정책 논쟁을 제기한 데 대해서는 분서갱유를 자행하며 이 당원권 8개월 정지 처분을 내렸다면서 도대체 이게 말이 되느냐고 울분을 토했습니다. 그간 누가 당대표가 되느냐에 민주당의 미래와 운명이 달려있다며 덧붙인 말이 이렇습니다. 대선과 지방선거를 연이어 말아먹은 이재명 의원이 이 민주당의 당대표가 되면 그것으로 민주당은 이미 죽은 것이 나타나는 것이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국민의힘에는 아직 이런 분이 보이지 않습니다. 권력이 취한 걸까요? 민주당에서는 최강욱이 징계를 받자 그가 속한 철음회 해체 요구가 재점화하고 있습니다. 철음회는 다들 아시다시피 강성 팬덤을 등에 업고 이른바 검수완박법을 개혁입법이라며 밀어붙였습니다. 당에 권위 있는 중진이 없는 민주당은 속절없이 그들에게 끌려다녔죠. 강성 팬덤의 눈밖에 벗어나는 게 두려웠던 데다 검수완박법이 이재명 문재인은 물론 그들의 안위를 위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최근 민주당의 자성론이 일면서 이원욱 등을 중심으로 철음회 해체 요구가 거셌습니다. 그러자 철음회는 몸을 낮추면서 모임을 이어갔는데 이 최강욱 징계가 다시 해체론에 불을 붙인 것입니다. 전 비대위원장, 이 젊은 분이죠. 이 최강욱 징계 앞장섰던 박지현은 이렇게 페이스북에 썼습니다. 철음회는 해체되어야 한다. 강성 팬덤의 기대, 당과 선거를 망친 책임을 인정하고 자숙해야 한다. 아마 강성 팬덤이 좌표를 찍어 욕설 문자를 대량 투하하는 걸 한 번이라도 겪어본 의원들은 내심 이 말에 동조했을 것입니다. 하긴 그렇게 당당하던 철음회 소속 의원들의 진짜 모습은 한동훈 인사청문회에서 모두 드러났습니다. 그들이 보여주는 개그는 우리 정치의 진짜 모습이었으니 말입니다. 자, 다른 문제 좀 짚겠습니다. 지난해 정부의 경영평가에서 130개 공공기관 중에 코레일, 한국철도공사죠. 그 코레일과 우체국 물류지원단 그리고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 세 곳이 최하 등급인 2 등급을 받았습니다. 민간기업이면 파산입니다. 기재부는 해양교통안전공단 김경석 이사장 해임을 건의했습니다. 또 경영평가는 양호했지만 약 30조 원의 역대 최대 적자가 예상되는 한국전력공사와 9개 자회사 기관장에게는 성과급 반납을 공고했습니다. 성과급을 받는다는데 한번 놀랐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신문에 성과급을 반납한다는 기사를 보고 그래도 양심은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기재부 권고 때문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D등급은 한국주택공사, 그리고 석탄공사, 마사회 등 15곳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국무회의에서 공공기관 혁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공공기관 평가를 엄격하게 하고 방만하게 운영되어 온 부분은 과감하게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말입니다.
공공기관 부채가 5년간 급증해 작년 말 기준 583조 원에 이르고 있다. 부채 급증에도 지난 5년간 조직과 인력이 크게 늘었다. 그렇습니다. 저도 이 문제는 제가 자유경제원장으로 있을 때부터 계속 주시해온 점입니다. 사실 우리 공기업들 참 악성 부채가 많습니다. 그리고 우발 부채도 많습니다. 상황은 나빠지는데도 문재인 정부는 큰 정부 기조 아래 이 공무원을 늘리고 공공기관들이 몸집을 불렸습니다. 결국 윤 대통령이 대규모 수술이 불가피할 것이란 경고를 날리게 되었습니다. 추경호의 말이 권력이 바뀐 걸 여실히 보여줍니다. 이렇습니다. 공공기관 파티는 끝났다. 다시 윤 대통령의 말을 옮기겠습니다. 재정은 꼭 필요한 곳에 써야 하고 이 정부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사회적 약자를 위해 따뜻하고 두툼하게 지출돼야 할 것이다. 그런데 윤 대통령님 고가는 텅텅 비어 있습니다. 두툼하게 지출할 돈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윤 대통령의 말은 공기업 호화청사를 매각하고 임대를 통해 비용 절감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윤 정부 들어와 처음으로 계획을 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정말 고마운 일입니다. 자, 마지막 주제입니다. 이 행정안전부 산하 경찰제도 개선 자문위원회는 21일 이 경찰의 민주적 관리 운영과 효율적 업무 수행을 위한 공고안을 발표했습니다. 행안부 내 경찰 관련 지원 조직을 신설하고 이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 규칙을 법령으로 제정하겠다는 것입니다. 검수완박 이후 커지고 있는 경찰의 권한을 통제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또 이 장관의 인사지칭이 객관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후보 추천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공고했습니다. 이어 이 경찰 자체 감찰을 강화하고 외부 감사를 실질화하며 경찰청장을 포함한 고위직 경찰 공무원의 징계 요구권을 행안부 장관에게 부여하도록 주문했습니다. 자, 그러자 이 경찰의 반발이 커졌습니다. 최근 행안부가 경찰을 통제하려 든다며 경찰 내부에서 반발이 계속 일어나죠. 행안부 장관이 경찰을 장악해서도 안 되겠지만 권한이 비대해진 경찰을 아무도 통제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통제받지 않는 경찰권은 문자 그대로 무소불위의 권력이 됩니다. 언제든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권력의 수적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또 하부에서는 자칫 촉탁수사, 이 청탁수사가 광범위하게 벌어질 위험성이 있습니다. 제가 검수완박법을 무식무지한 위헌적 법률이라고 주장한 이유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불사조 이인재 이분이 분노를 했습니다. 이인재 전 의원이 서해 공무원 고 이대준 씨 피살 사건을 거론하면서 문재인과 민주당을 저격했습니다. 그는 북에 의해 피살되고 시신까지 회송당한 우리 공무원 사건을 놓고 민주당이 펄펄 뛰고 있다며 이렇게 질타했습니다. 사실을 사실대로 밝힌다는데 무엇이 문제인가? 그는 페이스북에서 문 정권이 진실을 왜곡하고 사건을 조작했다면 민주당은 그대로 덮어야 한다는 주장인가? 라며 이렇게 물었습니다. 한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한 것만으로도 문재인은 책임을 져야 한다. 이인재는 근거도 없이 월북으로 그의 명예를 훼손했다면 이는 더 큰 죄악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관련 자료를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한 데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문재인을 위한 성역은 존재할 수 없다. 그렇습니다. 고 이대준 씨 아내의 말처럼 세월호는 9번 조사했으면서 이대준 씨의 명예를 훼손할 자유는 어느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여기에 가장 먼저 답할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문재인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 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우책이었습니다.